할게요. 송출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시작할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의 강소희입니다. 오늘은 생체재료개발센터 신축 건물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3차년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체 소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국내외 인허가 획득 성공 노하우 및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체의 위기 극복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 수혜기업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오늘 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현장의 상황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채널은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및 의료산업 최신 동향과 관련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인허가 획득 성공 세미나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 중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강의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료바이오연구소 맹은호 소장님께서 의료기기 GLP 제도 및 생물학적 시험에 대하여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료바이오 연구소장 맹은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빨리 대면의 세미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생체재료개발센터가 신축이 돼서 정말 무한한 축하를 드리면서 이 세미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갖고 나온 제목은요. 의료기기가 이제 GLP 제도가 이제 안정화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독성 실험에 한해서 GLP 시험 성적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이 변하고 있고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계신 분들이 좀 알고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순서는 GLP 제도하고 그다음에 GLP의 시험 방법인 국제 규격인 ISO 10993-1 시리즈 그래서 2018년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데는 TC라고 테크니컬 커밋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를 제가 2018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으며 한 13년간 참여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한 20년간 이러한 동물 실험이나 생물학적 실험을 하면서 등급별로 여러 가지 경험상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떤 항목을 하는 게 좋겠냐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새롭게 GLP 절차에 대해서 좀 아셔야 실질적으로 의뢰를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94년부터 아주 이제 의료기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 내에서는 GLP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동물 GLP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동물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엉터리로 했냐? 그건 아니고 똑같이 했지만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는 건가? 그래서 굿 레버토리 프랙티스라는 게 뭔가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GLP는 식약처에서 심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실사를 해서 지정을 해주는 기관 지정 제도입니다. 근데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시험 검사 기관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력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시설 또 규격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나는 GLP 시스템으로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그 GLP를 이제 발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후적인 관리는 받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뭐 이슈 사항이 생기면 이제 FDA나 각국의 GLP 관리하는 관청에서 나와서 사후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이 발견이 되면 뭐 한 달 정지 아니면 뭐 GLP 지정 취소 이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년 FDA 어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사전적인 어떤 심사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와서 인력은 다 갖춰져 있는지, 근데 실험하는 사람만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험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QAU라는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성 보증 부서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도 모든 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시설적인 부분도 클린룸을 운영하려면 클린룸 국제 규격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모든 거는 그런 국제 규격이나 국내 규정을 따라서 해야 된다. 시험 방법도 저희 의료기기는 ISO 규격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시약초 고지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왜 그렇게 ISO를 쓰냐면 우리나라 방법으로만 쓰게 되면 미국에 허가를 낼 때나 아니면 C를 할 때 또는 뭐 다른 나라 일본에 의료기기 허가를 낼 때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ISO를 쓰는 게 가장 국제적인 어떤 인정받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메소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 독성이다. 그러면 저희는 뭐 세 가지 방법을 다 인정을 해주는데 일본은 어떤 특이한 코로닉 포맷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만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생성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국가마다 특이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ISO 10993 규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준비를 해서 식약처에 심사를 받게 되고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마스크를 쓰니까 숨이 차네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2013년에 화순에 이제 이전을 해서 GLP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의료기기도 GLP로 좀 업체들이 좀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뭐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세 개 부처가 심사를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기기도 좀 같이 심사를 해달라. 거의 비슷한 방법이고 같은 어떤 독성 실험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법이 없다는 거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 기관만 의료기기를 GLP를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의료기기는 한국에서는 시험기관에서 하면 GLP를 안 내주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GLP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은 두 번의 독성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자, 한국도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의원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그래서 이제 2013년, 14년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됐고 그 이후에 19년 5월에 이제 GLP를 성적서를 받는다 해서 한 5년 정도의 또 어떤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2019년 5월부터는 GLP 성적서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식약처에서 고시를 냅니다.
비임상 시험 검사 관리 기준이라는 걸 거기에 저랑 정의와 또 의료기기를 4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4자를 넣는데 최소 10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고 끝에 그 의료기기 GLP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임상 제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조화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OECD 국가들은 전부 다 한 번 실험을 하면 그 시험 성적서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다 써야 되는데 공동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한국에서는 KTR에서 동물 실험을 하면 그게 GLP 성적서가 아니니까 미국에서는 성적을 인정을 못 받는 거고 GLP를 해오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을 안 해주니까 실험을 할 수 있어도 미국의 GLP 기관에 가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중복적으로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그런 수출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실험하면 이제 전부 다 어느 세계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시면 뭐가 달라졌냐?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가 의료기기를 지정을 받으면 품목군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품목군은 26개 품목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개 품목군을 전부 다 받아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KTR이라는 기관이 돼 있었는데 이 제도를 하면서 품목군으로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임상 제조 같은 GLP 시험 검사 기관은 시험 항목별로 받자. 세포독성. 그래서 세포독성 하나만 신청해도 의료기기 GLP 기관입니다. 근데 한 항목만 하면 좀 불편한 게 많겠죠. 사실은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기관들은 인비트로 실험인 세포독성하고 MZ 테스트하고 염색체 이상 시험 이렇게 3가지만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또 시설이나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비트로 먼저 시작하는 GLP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GLP가 도입된 후에 보면 어떤 비임상 시험 기관으로 기정을 받고 시험 항목별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LP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 이제 정기적인 실사를 나오셔서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자료로서 저희가 난 GLP를 하면 그런 의미가 없어진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GLP 성적성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시험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GLP 기관이 아니어도. 근데 중국의 GLP, 뭐 예를 들자면 뭐 인도의 GLP 성적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GLP 성적서는 인정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실험에 한해서 중국의 GLP 성적서도 인정이 되고 인도의 GLP 성적서도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성적서를 발행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수출업체는. 물론 국내의 영세한 기업들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대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적인 조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MAD, 그러니까 비임상 자료의 상호 인증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제 명실공히 GLP 성적서만 인정해 주는 거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업체에서 생물학적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GLP 시험 성적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임상 제도를 이제 법으로 법에 이제 이런 그 근거를 마련한 게 15년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행 규칙, 그다음에 관리 기준을 17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을 친데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유럽은 전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거의 다 이제 하고 있지만 뭐 약간의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GLP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내에 다른 외국계 GLP 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GLP 쪽으로 이제 어떤 국제 규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최근 한 3년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제가 2, 3년 전에 들은 얘기로 또 확인한 얘기로는 굉장히 시설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인력들도 잘 준비를 해서 GLP 시험 검사 기관도 지금 국제적인 수준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료기 실험실도 제가 직접 몇 군데 가봤을 때는 10년 전에 가봤을 때하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시험 검사 기관의 어떤 발전도 굉장히 갈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OECD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빨간색 표시는 않지만 뭐 제2의 경제 국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료기기의 어떤 업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빠르게 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관이 6개 분야로 18개 항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아까 지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분야가 6개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 내용 항목 중에 못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 적합성 같은 경우죠. 혈액 적합성은 사실은 헤모라이시스만 받았는데 그 헤모라이시스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고 혈액에 대한 그 상호 작용을 보는 실험들이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혈액 적합성 시험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독성 동태라든지 면역 독성, 그다음에 생식 독성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생분해성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 GLP를 못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람성 이건 뭐 시설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장기간의 실험이기 때문에 셋업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의료기를 보면 이런 저희가 받은 18개 항목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4등급에서 저런 어떤 피임에 관련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생식독성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에 이식되는 기기를 개발한다든지 업체 그러면 혈액 적합성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각처 프로젝트로 어느 기관에 지금 의대랑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끝나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993 시리즈입니다. 여태까지는 GLP 제도, 그 다음에 GLP를 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이제는 뭐 한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뭐 조금 비용도 올라갔고 또 시간도 예전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업체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많이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경험도 좀 많이 쌓이셨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규격입니다. ISO 10093-1이 1번부터 한 22번까지 시리즈가 있어요. 이건 특이하게. 그래서 저기에 그 TC, 그러니까 테크니컬 커밋이 194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저기를 처음 중국의 제남이라는 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정기 총회를 이끌어갖고 1년에 한 번씩 유치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제 총회를 하는데요. 저기 처음 갔을 때 이제 중국도 자기네들이 이제 표준에 어떤 관심을 보이고
의료기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적 시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유치를 한 처음 중국에서 개최한 그런 회의에 갔었고요.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다니면서 본 것은 그 당시에 독일에서 한번 했을 때 독일은 주로 딘 이제 독일의 표준 그 기구인데요. 딘에서 이제 회의를 했을 때 194의 그 의장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국의 시험기관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혹시 한국의 정부 사람은 안 왔냐 그래서 그때는 못 왔다 그래서 같이 못 갔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음에는 꼭 정부 사람하고 좀 같이 와서 자기랑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은 너무 동물 실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이 하냐 우리는 어차피 그 기술문서 해가지고 시각처에서 평가를 하면서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하지 말아도 될 거를 중복적인 재료까지도 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감작성 같은 것도 꼭 이 동물 실험을 해야 되냐. 대처법도 나왔는데 왜 대처법은 안 하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2010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2018년에 개정판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이 업체에서도 앞으로는 조금 장점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되실 부분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생물학적 실험을 좀 줄이는 쪽, 될 수 있으면 아는 재질이라면 또 기존에 안전성이 확보된 자료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들로 개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위험관리 절차에 대한 평가 및 시험입니다. 이게 제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그러한 그 생각들을 국제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14, 15년 정도에도 저러한 패러다임을 실었습니다. 국제규격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통규정, 생물학적 공통기준의 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건별로 심사부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2번부터는 정확하게 지켜라고 했지만 1번은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 올해부터 시각처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긴장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22번까지 있습니다. 22번, 18까지는 저렇게 정식 IS 규격이고요. 19번은 TS, 20번 TS, 그 다음에 22번 TR, 테크니컬 레포트, 테크니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직은 국제규격으로는 아직 안 됐지만 이런 것들 참고 규격으로 봐라. 그래서 나노물질에 대한 부분이 TR로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1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이제 이 영어를 좀 봐주십시오. 영어를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입니다.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근데 그 밑에 파트 1을 보시면 Evaluation and Testing within a risk management process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within 그 뒤에 있는 문장들. 이 문장들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바뀐 문장입니다. GMP 심사를 할 때도 13485의 근본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해라라는 것입니다. ISO 9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위험관리 프로세스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물학적 실험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뭐 이거 이식되니까 그다음에 생체에 장기적으로 이식이 되니까 뭐 4시간 이상 되니까 아주 짧게 이식이 되니까 그다음에 부위가 어느 부위에 따라서 추천을 했습니다. 레커멘드를. 그래서 세포 독성, 감작성, 급성 독성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OX 뭐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라. 그것의 기반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요.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18년이지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한국에. 근데 이게 2018년에 이미 국제기구에서 엄청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10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념은 2010년부터 이들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엔드 포인트가 뭐냐?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하면 저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들 옛날에 보는 그 표하고 표의 그 양식이나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전 걸 보여드릴게요. 예전 게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일부러 이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학초 공통 기준 규격에 보시면 이제 그걸 한국말로 해석을 해놓은 항목하고 뭐 분류 접촉 부위인데요. 거기에 동그라미로 돼 있고 세모로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거는 좀 해라. 요런 조건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근데 아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뭐만 바뀌었어요? 동그라미가 2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뭐 이거를 설명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의료기기가 생체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생물학적 실험을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안 해야 되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도형에 보시면 인체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쫙 와서 1093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물학적 실험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전부터 여러분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 기관도 그렇게 판단하고 또 시각청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주사기 같은 경우는 주사기 안쪽에 약물이 닿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실험을 고려해 보는 거죠. 그죠?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적용을 안 한다면 예를 들면 전기 그 용품 중에 굳이 인체에 막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뭐 MRI라든지 이런 쪽의 그 검사 장비들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를 앞으로 이제 이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떤 재질이 있어요. 용품 쪽에. 자, 이제 이게 재료 용품 쪽인데 화학적 특성하고 물리적 특성을 다 알아요. 일단 알아요. 알으면 어떻게 가냐면 이게 같은 재질로서 이게 했을 때 이게 같은 물질이냐. 예전에 시장에 나와서 생물학적 실험이나 아니면 다 쓰고 있는 같은 물질로 돼 있냐. 그러면 일단 예스 하면 다음번으로 또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제조 공정에서 제조 공정에서 했냐. 또 멸균은 같은 멸균을 했냐. 근데 멸균할 때 이게 뭐 크게 변함이 없냐. 예를 들면 이 물질이 멸균을 하고 났는데 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하면 또 다른 문제지만 멸균도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같은 물리학적으로도 같아 특성이. 그 다음에 뭐 같은 바디의 몸의 부위에 같은 부위를 쓰고 저 사용하는 목적도 같아요. 그 적응증도.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맨 끝에 performed toxicological risk assessment를 하게 되는 거죠. 안엑스 B에 따라서. 같다면 굳이 생물학적 실험이 돼 있는 그 재료를 썼다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이 여기 네 군데의 도형에서 예스로 만족을 한다면. 그렇죠?
근데 만족은 안 한다면 또 밑으로 내려오셔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화학적인 그런 것들은 아는데 과연 그러면 그 외에 충분한 독성 자료가 있냐? 생물학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자료는 있지만 생물학적 자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엑스 A를 통해서 생물학적 시험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질이 생물학적 실험에 대한 것들 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논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가장 적게 실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엑스 A에서 동물 실험을 할 건 하고, 그다음에 또 서류나 논문으로 인해서 자료를 통해서 해서 이 마지막으로 바이올로지컬 이밸류에이션을 완벽하게 보고서 쓰면 된다. BA를 하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을 안 해도 된다는 당연한 생각들을 이제는 여기에 도형에서 나온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온 도형을 적용해 봤을 때 같다면, 그 다음에 이미 생물학적 시험이 독성 실험이 돼 있고 뭐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자료로서 우리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거는 완벽하게 실험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일부 또 하고 일부는 논문 자료를 통해서 BA를 작성해도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여러분들의 재질 개발한 제품이 어떠한 재질로 돼 있고 내가 화학적인 특성이나 물리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신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독성 실험을 해야 되고 어떤 독성은 자료로서 보충을 해서 BR이라는 그러한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된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TC의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것을 국제 표준화 시켰고, 그다음에 그것을 식약처 평가부에서 적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초창기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 기관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전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데, 지금 여기 지금 전남대 강성수 교수님 같은 분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판단,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다. 그래서 실험만 드립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험을 안 하고도 생물학적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런 거를 알면서도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시약처에 가서 설득하기 너무 힘드니까 에라 그냥 빨리 해버리자, 이런 개념도 많습니다. 근데 시약청도 이제는 저러한 분야에서 같이 이제 TC도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게 이제 초창기 올해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이제 조금씩 이러한 개념들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또 여기 계신 강성수 교수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장은 향후에도 좀 더 스타디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서 A의 변경인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물리학적인 것들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FDA나 유럽의 CE에서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 매개성 반려성이 없었어요, 1093에. 이 용어가 그 요거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만성독성도 그렇고 발암성, 이런 것들이 빠진 분야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약품이나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의 가이드라인에는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OECD 가이드라인을 쓰고 국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시약처 기준고시를 쓰기 때문에 있었는데 의료기기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데그레데이션 부분입니다. 생분해성 의료기기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분해성에 대한 실험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에 보시면 위험 관리를 위한 생물학적 평가의 수행에 관한 지침. 제가 아까 이게 파트 1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오늘 말씀드린 거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하셨다가 향후에 공부를 좀 같이 하시면서 앞으로는 내 제품, 개발 제품에 대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어 정리하는 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노물질이라는 게 이제 아직은 한국에서 나노물질로 의료기기를 허가받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나노물질 표방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노물질과 흡수성 물질, 실제로 인체에 들어갔을 때 흡수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동태파, 그게 뭐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줄 수 있는지, 또 나노물질도 이게 어떤 나노물질을 분산을 했을 때 효과는 좋은데 이게 뭐 어그리모션 되거나 응집되거나 막 이게 뭉쳐서 또 실질적으로는 나노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질의 특성대로 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은 몇 번 좀 냈는데 그거에 대한 허가는 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흡가스에 대한 이 생체 적합성 평가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 마취 쪽에 관련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거 할 수 있냐고. 근데 한국에서는 저거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에서 급하니까 저걸 수출해 달라는데 저 실험이 안 되니까 미국의 전문기관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급한 시점에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R로 지금 1093-22번이 나노물질에 대한 어떤 참고적인 거예요. 이게 왜 정식으로 규격으로 안 되는 거는 이게 아직은 좀 더 나노물질이라는 게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1093 TR을 띄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때도 디네에 갔을 때인데 그때부터 유럽에서 호크 세션을 따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따로 하면서 저거를 이제 특별 그 TC를 두면서 이제 그 의논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흡수성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특이하게 우리가 흡수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시료를 전처리 할 때부터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국제 규격으로 이러한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가이던스로 이미 2013년에 또 16년에 컨펌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TC 194에, 그래서 미국의 생각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런 것들을 했고 저희들도 어그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학처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독성 실험을 앞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들을 막아보자는 또 그런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뭐 이런 이제 국제 동향을 살펴봤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전에 것들을 갖고 나온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그 개념대로 생각하면 생각할 게 많고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고, 또 화학적인 특성이나 물리적인 특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실험을 해야 돼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표면 접촉 의료기기인데 피부에 해야 되냐, 점막에 되냐에 따라서 어떤 내컴에 되는 것이 다르죠. 그거는 일단은 참고로 해서 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표면 접촉, 체내외 연결형 의료기기, 아니면 이식이 되는데 어디에 이식이 되냐, 뼈에 되냐. 뼈에 되면 뼈 이식 시험을 해야 돼요. 그죠? 조직 쪽은 이제 뭐 근육으로 하면 되고, 혈액은 혈액적 합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따른 분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등급 중에서 뭐 수술용 장갑은
24시간 접촉이 이제 피부에 되니까 이내로 세포 피부 자극 감작성 정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는 거를 업체분들한테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업체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 거는 굳이 이 세 항목을 안 해도 나는 뭐 세포 독성에 대한 뭐 어떤 논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BSA나 BER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부족하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건 요 정도의 자료가 있거나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요번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치과용 임플란트도 고정체하고 위에 상부 구조물하고 다르죠. 그래서 2등급은 상부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세포 구강 점막 특이하게 구강 쪽에 점막 실험을 해야 되고 감작성 실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BSA라는 거 이거 왜 더 해야 되는지 만약에 재질이 달라요. 기존의 재질하고 달라. 그러면 BSA도 생각해 봐야 돼. 더 실험 항목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것들은 품목들을 보시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치과용 임플란트나 아니면 인공 무릎 관절 같은 거는 이식을 하더라도 치과용은 아니고요. 그 인공 무릎 관절 같은 거는 그 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골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육 이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4등급은 또 이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실험들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암환성이란 부분이 조금 CE 쪽에서는 좀 더 강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성 독성 실험이 1093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저희가 암환성하면 보통 13주 독성 실험, 반복 독성 실험을 말하는데 13주 이상 한 6개월까지를 좀 보는 것 같은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CE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국내 허가뿐만 아니라 FDA 허가라든지 CE 허가를 받을 때는 저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드포인트 얘기니까 아까 다 BEA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책임자가 알아서 했습니다. 난제입회는. 근데 뭐가 하나 붙었냐면 양쪽에 신뢰성 보증 부서. 실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스텝마다 하나씩 보는 겁니다. 계획서부터 보고서, 최종 보고서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감시의 눈이 있는 거죠. 제3자가. 그다음에 자료보관 책임자 따로 있고 이 모든 걸 통칭하는 운영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좀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시험 책임자, 의뢰자 하시면 시험 책임자, 의뢰자 막 이렇게 계속 저희가 컨펌을 받아야 돼요. 의뢰자한테. 그래서 의뢰자 업체분들이 사실은 RA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허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생물학적 실험의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약회사 거기는 팀이 있으셔갖고 이 독성 실험하면 팀이 내려와서 계획서부터 협의하고 중간에 오셔갖고 또 뭐 중간중간 협의도 하고 최종 보고했을 때 자기네들 이런 게 조금 안 맞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업체에 계시면 이러한 시험 검사 기관 분들하고 계속 어떤 그 검토 승인이 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계획서 써서 최종 보고서까지의 쭉 순서를 도표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단계별로 QAU가 참석을 해서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신뢰성 보증 부서에 그러한 그 보증한다는 보고서 내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희 KTR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이 양식을 다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 이거 작성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요원들이 조금 도움을 드리고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뭐 어떤 뭐
폭록이냐, 어떤 모델이냐, 또는 시료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시험자들이 준비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만약에 사인이 틀리거나 소통이 잘못되면 실험 중간에 갔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도 엄청 손해가 나기 때문에 처음 이 의뢰 요청하실 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물질 정보 기록지를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돼서 나중에 시학처까지 보고가 됐는데 시학처에서 야 이거 뭐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힘든 경우가 나와요. 물론 이제 해서 저희가 뭐 이건 어떻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 야 이거는 아무래도 다시 실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 오는 시간만 해도 이게 서로가 시험 검사 경물의 책임이냐, 뭐 이런 의뢰자의 책임이냐, 뭐 이거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거 할 때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컨펌을 하고 그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명확히 한 다음에 사인을 받습니다, 업체한테.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하실 때 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시험검사 기관의 상담자들하고 꼭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뢰하기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그 리스크 어세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라는 그 용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셋업을 시켜야 되는 어떤 생물학적 시험의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온라인 실시간 채팅창 확인했는데 아직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네, 오늘 강연하고, 네, 2019년 5월 이후로 국내에 도입된 의료기기 GLP 제도와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의 국제 규격, 그리고 시험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에 대해 강연해 주신 맹은호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 10분의 정비 시간을 가진 후 두 번째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의 최준희 선임연구원님께서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의 이해에 대하여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준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바로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사용적합성의 이해부터 용어 소개 그리고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원칙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그 해외 인허가에 대한 해외 사용적합성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추가를 해놔서 보시면서 네,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목표는 이제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고 사용적합성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국제 규격인 IEC 62366-1과 이 -2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테스트 센터에서 또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업체들은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용적합성은 이제 말 그대로 사용과 적합성의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이라는 말은 의료기기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에서 사용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적합성은 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적합함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이라는 뜻이 사용적합성에서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좀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척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 FDA에서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네모 박스가 이제 디바이스 유저라고 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유저, 사용자, 그리고 사용 환경, 유저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이 의료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이 접목이 되어서 의료기기 사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지 혹은 안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지 이렇게 좀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의 사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국제규격인 이제 62366-1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 사용자와 의료기기가 상호작용하는 수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뭐 버튼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일 수 있고요. 의료기기의 화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의료 용품들에 대해서는 외관의 박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외관의 레이블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외관의 이제 글자 크기라던가 색 이런 것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의료기기와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자는 이 의료기기를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료기기에서 어떤 출력이 나오게 되면 사용자는 퍼셉션이라고 해서 지각을 하게 되고요. 그 지각한 것을 이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고 어떤 것을 계산하거나 어떤 것을 생각함으로써 무언가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수행을 저희는 이제 액션, 이 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 PCA라는 이 Perception, Cognition, Ac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자의 행동을 또 의료기기는 인풋으로 받음으로써 무언가를 처리하고 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용 적합성이 대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 사용 적합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리콜된 의료기기들을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십니다. 먼저 이제 2017년 5월에 리콜된 에보트사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이식형 혈액순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신부전이 있는 환자의 좌심실 보조 장치인데 정기적으로 리모컨 교체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모컨의 목적은 이식형 혈액순환 장치 시스템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함인데, 이 문제점은 병원에서는 사용자들이 참 이 전원의 이 교체를 쉽게 잘 하실 수 있었는데,
집에 와서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컨트롤러 교체 방법을 사용자가 알기 어려웠는데 조금 더 깊이 이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그 신부전 환자들이 보통 숨이 차고 어지럽고 또 손도 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컨트롤러 교체 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올바르게 교체하지 못하고 70건이나 이렇게 보고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26분이나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예시를 보면 인슐린 펌프인데요. 인슐린 펌프는 이제 당뇨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도된 사용자가 일반인이고요. 기기 목적이 당뇨병 환자의 혈류에 다양한 양의 인슐린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기기의 문제점은 최소값이 0인데 여기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 0에서 갑자기 최대값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0과 최대값인 이 10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슐린에 주입을 했을 때 이거를 잘못 누를 경우 약물이 과다 주입을 하게 되면서 쇼크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4년 3월에 리콜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용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에프네프린 자가 주입기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일반인 대상 의료기기이고 요거의 문제점은 이 가운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찌르는 의료기기인데 이 주황색이 투입구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시고 파란 쪽을 허벅지에 찌르시고 주황색을 엄지손가락에 두셨다가 엄지손가락에 그 주사바늘이 찔려서 찔리는 사고가 1,500건 이상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온 예는 그 이네일러입니다. 약물을 그 빨아들이는 이런 이네일러 장치인데 사람들이 캡슐을 기계에 넣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알약처럼 물로 삼키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빨아들이셔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도 이제 사용 적합성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용 적합성은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또는 규제 당국에서 사용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규제 당국의 사용 적합성 허가 기준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 규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전기 전자 의료기기 같은 경우 IEC 60601-1-6이라는 규격에 이 사용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은 IEC 62366인데요. 이 규격에서 그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IEC 62366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지는데 파트 1에서는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 공학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파트 2에서는 이 파트 1에서는 약간 좀 원리적인 것을 다뤘다면 파트 2에서는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이 문서에 만드는 과정 그리고 평가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다시 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ISO 13485 그 제조 허가에 필요하신 이 규격과 그리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준비하는 ISO 14971 이 규격에서도 사용 적합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적합성을 보기 위한 수단들이 이런 식으로 국제 규격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4가지 규격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거는 전기전자적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적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시행이 되어서 적용이 진행 중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2010년이 지나면서
2015년에 IEC 62366-1이라는 규격이 이제 개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IEC 62366-1에서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을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0년에 그 62366-1이 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 진행됐었던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IEC 62366-1은 사용 적합성 의료기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한 규격입니다. 네, 뒤에서 이제 이 규격에서 말하는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네, 여기서 이제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해서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을 분석하고 세분화하고, 그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또 평가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2366-1에서 원하는 것은 이 엔지니어링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62366-1이라는 규격에 맞추어서 내가 사용 적합성 활동을 제대로 수행을 했다면 업체가 받으실 수 있는 건, 업체가 가질 수 있는 건 이 엔지니어링 파일이라는 것이고요. 이 엔지니어링 파일을 이용하셔서 다른 규격에도 다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다시 있는 테크니컬한 리포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오늘 그 청자분들이 대부분 생체 재료와 관련된 업체분들이실 것 같아서 ISO 13485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규격인데 식약처에서 2019년 3월자로 이 KGMP에 3년간 유예를 두고 있었던 13485 최신판을 이제 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GMP 7.3.3 설계 및 개발 입력, 그리고 7.3.9 설계 및 개발 변경의 관리,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사용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전자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기에 대하여 등급별로 단계적으로 사용 적합성 요구사항을 적용을 해야 하는 적용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로 4등급과 3등급 의료기기들이 GMP를 심사를 할 때 사용 적합성을 또 보게 되었고요. 또 내년부터 2등급과 1등급도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다들 좀 싫기도 하고, 또 업체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또 생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ISO 13485를 어떻게 내가 통과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요구하는 사용 적합성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또 다시 62366으로 돌아와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처음 규격 전자전기 의료기기 규격으로 나왔던 60601-1-6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이런 용어들과 정의들을 62366과 ISO 14971에서 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60601-1-6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너럴 리콰이어먼트의 요구사항에 보면 이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IEC 62366-1을 따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EC 62366-1과 -2의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수행하시는 게 이 제조업체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제 다짜고짜 이렇게 이거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규격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들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사용 적합성이라는 말은 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의도한 사용 환경에서 유효성, 효율성 및 이 사용자 만족도를 확립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용성 또는 사용 편의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 적합성 테스트라는 것이 이 사용 적합성을 평가하는 활동인데요. 특정 의도한 사용 환경 내에서 의도한 사용자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사용 적합성 목표와 사용 적합성 전문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용 적합성 테스트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의도된 사용 환경이라는 일단 쭉 한번 읽어보면 의도된 사용 환경에서 의도된 사용자의 정상 사용 중에 발생하는 위해 관련 사용 오류를 확인, 발견, 완화하는 평가 방법.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단어들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도된 사용 환경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도된 사용 환경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의료기기와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그 장소를 말을 합니다. 이 장소가 병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병원의 처치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요양병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환경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용자입니다. 또 이제 의도된 사용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의료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규격에서 또 말을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 사용자는 한 명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주로 보통 클리니션, 환자, 그리고 이 청소하시는 클리너들, 그리고 메인터넌스, 서비스 퍼소넬, 그러니까 이 기기를 관리하고 수리하시는, 서비스하시는 분들까지도 사용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단순한 조작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의료기기가 어떤 의도된 사용자,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의료기기가 누가 쓰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용자 그룹에 대한 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환자들 같은 경우 나이에 따라서 혹은 이 질병의 유병 기간에 따라서 또 그룹이 나눠질 수 있고, 그리고 클리니션 같은 경우 의사, 간호사 혹은 다른 테크니션들, 그리고 마취과 의사들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용자들은 이 자기의 직업군, 그리고 이 사용자 그룹이 나눠지는 이 결정적인 것은 이 그룹이 나눠짐으로써 사용이 달라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가정용 의료기기가 있는데 그 가정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사용자 그룹을 같은 그룹으로 보지 않고 같은 일반인이더라도 다른 그룹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용 적합성 평가를 말씀드릴 때 이 사용 오류에 대한 용어가 또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용 오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사용의 종류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정상 사용이 있습니다. 정상 사용의 정의를 보시면 이 사용 설명서에 따라 또는 사용 설명서 없이 제공된 의료기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용된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일상적인 점검 및 조정을 포함한 가동 및 대기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어떤 의료기기든 예를 들어 의료진이라면 그 의료진이 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수행된 관행에 따라 이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 그 방식을 이제 정상 사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정상 사용은 사용 설명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용 설명서가 없이 제공될 수도 있고, 그 사용이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일상적인 점검이나 이거를 뭔가 수리하는 과정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사용이란 이 정상 사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인데, 사용 오류가 없는 정상 사용을 의미하고요. 이 사용 오류라는 말이 굉장히 사용 적합성에서 중요한데, 이 제조자의 의도, 그러니까 제조자는 내가 이렇게 사용자들이 쓰길 바래라고 만들었는데 제조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 제조자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동안의 사용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생략을 의미합니다.
행위의 생략이란 제조업체는 사용자가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그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용 오류와 함께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제 비정상 사용인데요. 비정상 사용이란 정상 사용에 역행하거나 이를 위반하고 제조자에 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위험 통제의 합리적인 수단을 벗어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어떤 의료기기, 예를 들어 뭐 아까 보셨던 뭐 인슐린 투입 장치를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망치로 사용한다, 어떤 못을 받기 위한 망치로 사용한다, 이런 것은 정상 사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비정상 사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 사용과 사용 오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 오류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잘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잘 사용하지 못한 게 사용 오류이고요. 비정상 사용은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 비정상 사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용 오류가 헷갈리시는 것이 이제 근접 오류, 클로즈 콜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사용자가 사용에 필요한 작업, 이 작업을 저희는 태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용 오류를 일으킬 뻔했지만 이 태스크 이 작업 시간 안에 사용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를 이 클로즈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로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의료기기 사용에서 노멀 유즈와 abnormal 유즈가 있고 노멀 유즈 안에는 올바른 사용과 사용 오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용 오류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예시를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용 오류가 발생된 상황인데요. ICU,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 환경에서 진행된 사용적 합성 테스트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간호사 선생님께서 페이션트 모니터가 제공하는 이 로우 SpO2 알람, SpO2가 낮다는 이 알람에 응답하는 데 실패하셨습니다. 이 실패한 것이 사용 오류가 되겠죠. 이 알람은 뭐 4000Hz 80dB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시험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시험의 진행자가 참여자한테 어떤 알람 듣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참여자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한테 그러면 이 화면에서 어떤 알람이 나오는지는 보이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참여자가 로우 SpO2, 아까 응답하는데 실패했던 그 알람까지 포함을 해서 잘 보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 페이션트 모니터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 오류가 발견이 되었고요. 또 다른 사용 오류는 라텍스 알레르기에 대한 피부 실험에서 참여자가 음성 대조군으로 쓰는 시약이 있는데 음성 대조군이 있는데 이 음성 대조군을 시약으로 착각을 해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참여자한테 키트에서 식염수 역할을 물어봤는데 이때 또 참여자는 정확하게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음성 대조군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참여자는 또 이 사용 오류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참여자께서는 이 키트가 제공하는 앰플의 크기가 너무 다 똑같아서 이거 할 때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했던 상황은 이 앰플의 크기가 모두 똑같아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용 오류인데요. 여기는 이제 피부 패치입니다. 피부 패치에 대한 사용적 합성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 3명의 참여자가 패치를 적용하기 전에 라이너의 절반만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전부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한 참여자는 뭐 세심하게 보지 않아서 라고 답변을 했고 다른 분은 패치 라이너가 2개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고 다른 분은 이전에 사용했던 패치는 라이너가 하나였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기존에 사용하셨던 같은 제품이 라이너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하나를 제거하는 데에만 익숙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의료기기가 라이너가 2개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이런 사용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 오류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이 심각하다면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 좀 주요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좀 너무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사용자 그리고 사용 환경 그리고 사용 오류가 어떤 것인지는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62366-1 그러니까 사용 적합성의 적용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박스가 위치가 제가 잘못 조절한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도식도이고 오른쪽은 이 62366-1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한 도식도입니다. 보시면 두 가지가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적합성을 진행하실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도식도를 제가 왼쪽에 그 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단어들은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절차에서 필요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을 한글로 표시를 해놓으면 처음에 사용 사양서 그리고 뭐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위해 요인과 위해 상황 파악 그리고 위해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의 파악 및 설명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계획 그리고 형성 평가 총괄 평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통째로 망라하고 있는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문서들인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용 사양서는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의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일단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양서에는 의료기기의 사용 맥락과 관련한 중요한 특성들이 요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사용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시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인데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억해 보시면 이 의료기기와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림도 들어가겠죠. 그 내가 만든 의료기기가 혹은 의료용품이 뭐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을 것이므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부속 문서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부속 문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IFU, 뭐 트레이닝 매터리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여기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까지 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계획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계획서는 내가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서에서 작성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는 문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형성 평가, 총괄 평가를 거쳐서 이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절차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네,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성평가는 포머티브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형성평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의 강점, 약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용 오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평가입니다. 여기 그 영어로 이제 포머티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포머티브, 여기 폼이라는 단어가 형성하다 이런 뜻이어서 저희가 형성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사용 오류를 형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기가 이 사용하는 중에 어떤 사용 오류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를 마지막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총괄평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행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조업체가 만든 위험 통제들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상한 혹은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사용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조금 넘어가 보면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그 항목에 위해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 아래에는 사용 시나리오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 시나리오를 좀 설명드리면 아까 저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제적으로 대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시나리오 형태로 혹은 그 작업의 리스트 형태로 작성해 놓은 것을 사용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보시면 특정 사용자가 특정 사용 환경에서 수행한 태스크의 특정 순서 및 그에 따른 의료기기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료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쭉 리스트하고 그 의료기기는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쭉 나열하는 것이 이 사용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용 시나리오 중에 이렇게 작업을 계속 리스트를 하니까 이 사용 시나리오 중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용 시나리오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응급 상황에서 뭐 막 알람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내가 의료기기에서 어떤 오는 알람을 내가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이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혹은 내가 이 사용자가 다른 질병이 있어서 다른 질환이 있어서 이 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또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위해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해 상황 또는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용 시나리오를 위해 요인 관련 사용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 이유가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 형성평가와 앞서 설명드린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서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사용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사용 시나리오에서 위해 요인과 관련된 사용 시나리오를 또 뽑아서 그 뽑은 시나리오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뭐 화면이 될 수도 있고 박스의 외관, IFU, 보관하는 이런 보관 물품 그리고 버튼 이런 것들이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보면 의료용품 같은 경우 라벨이 있고 또 외관 박스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고 실제로 사용되는 기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기전자 제품이 아니어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글씨 크기, 박스 색, 뭐 라벨의 종류와 라벨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용 설명서에 내용이 적힌 것들은 잘 읽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다 사용 적합성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이 사용 적합성 테스트 전까지의 단계였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니까 참 간략하게만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앞선 문서들을 다 준비가 됐으면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용 적합성 테스트는 시험 목적, 내가 사용 오류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용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마지막 단계에 사용 오류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고 싶은지 이 목적에 따라서 시험이 갈리고요. 이 시험이 갈리면서 의료기기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마지막 출시 제품으로 준비할 것인지도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시험 계획을 세우게 되고 내가 만든 이 제조업체가 만드신 이 의료기기가 어떤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지 이 의도된 사용자에 따라서 참여자의 모집을 하시면 됩니다. 참여자 모집 기준이 마련이 되고 참여자 모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수행하게 되고 그 시험을
수행의 결과를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결국 다른 부분은 다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시험 수행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 시험 수행에서는 이 대표적인 의도된 사용자를 모집하는 것, 그리고 대표적인 사용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표적인 사용 환경을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용 환경에서 의료기기가 사용된다면 뭐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모사하거나 모사할 수 없다면 이런 사용 환경에서 의료기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 시험하시는 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기기에 따른 이 장비 교육, 트레이닝까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앞에 테스트 종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테스트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 그 서울대학교 병원 사용적합성 평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험의 모습이고요.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일방향 창 건너편에서 관찰 기록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의료기기의 사용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환경이 있냐? 이 바로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 이동형 카메라가 하나 있고 또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 놓은 의료진께서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또 촬영을 하고 음성을 또 받으면서 이 옆에 계신 저희 직원분이신데 직원분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관찰을 하고 시나리오를 또 불러주면서 의료기기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혹은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희한테 의견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그림들이 다 주변에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이 그림은 이 굳이 일방향 창이 없어도 관찰 기록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관찰 기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사용 시나리오, 참여자, 의도된 사용자로 구성된 참여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어떤 녹음과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적합성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용적합성 테스트가 이렇게 꼭 병원에서 해야 하느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짤막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NO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업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고요. 이 테스트 종류를 저희는 이제 분석적인 접근 방식과 실증적인 접근 방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석적이라는 말은 참여자를 실제로 모집을 하지 않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의료기기의 사용을 뭐 분석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의료기기를 분석을 해보는 것이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고 또 실증적인 접근 방법은 실제로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적인 이 사용적합성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뭐 혹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 의료진이 실제로 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관찰하고 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므로 이 제조업체의 목적에 맞춰서 이 테스트 평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업체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전남대학교 사업이 아니라 조선대학교 사업인가 이게 같은 과제로 아마 진행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수행된 이제 A 의료용품 업체의 총괄 평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뭐 의료진은 총 15분이었고요. 치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치위생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됐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를 수행을 할 때, 의료기기를 사용을 할 때 작업들이 있는데 이 작업들을 사용자가 성공을 했는지 성공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를 사용을 할 때 사용 오류가 발생이 되었는지 이 사용 오류의 발생 여부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오류가 발생이 되었다면 이 사용 오류를 발생시킨 혹은 뭐 사용 오류가 발생된 그 참여자분을 인터뷰함으로써 이 사용 오류의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데이터로 참여자의 만족도나 효율성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의료용품 업체를 평가를 했던 것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오타인데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입니다. 뭐 필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서 형성평가를 2회 진행하시고 총괄평가를 1회 진행하셨습니다. 형성평가를 2번 진행하셨던 이유는 형성평가 한 번으로 모든 사용 오류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번 이 규격에서도 여러 번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번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 오류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호사군과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군 이렇게 두 군을 모집을 해서 평가가 진행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뭐 엑스퍼트 리뷰라고 해서 필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용 적합성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에 굉장히 친숙하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의료기기를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서 저희가 설문지 문항을 드리면서 그 문항에 응답을 하며 의료기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요약한 거를 보시면 이 기기의 장단점이 좀 파악이 되고요. 이 반드시 사용 적합성 평가에서 봐야 할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것들을 보시면 기기 외관의 심볼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블리스터, 여기서 말한 이 속포장의 포장을 잘 제거하는지, 주사기의 뚜껑, 이 캡을 잘 제거하는지, 주사침과 주사기의 결합을 잘 하시는지, 주사기 눈금을 확인을 하시는지, 혹여나 주사침의 찔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다음 형성평가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형성평가 때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의 사진처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의사 5명, 간호사 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사용해보고 테스크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하시고 저희는 이 사용 오류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3건의 사용 오류를 발생을 했고 예상하지 못한 사용 오류도 1건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발생한 사용 오류에 대해서 레포팅을 하고 이런 사용 오류들이 왜 발생했는지 저희의 분석된 결과를 드리면서 위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 통제는 제조업체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포팅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 위험 통제를 진행을 하신 뒤에 총괄평가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총괄평가 때는 의사 15명, 간호사 15명이 수행이 되었는데요. 이 15명이라는 이 인원의 숫자는 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때까지는 참여자의 수를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있지만 총괄평가 때는 사용자 그룹,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그룹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 그룹당 15분씩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평가가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 총괄평가에서 총 8건의 사용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건의 예상하지 못한 사용 오류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견된 사용 오류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포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과 보고서가 나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평가 보고서를 받아본 제조업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조업체는 여기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연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이득 분석을 진행을 하셔서 내가 만든 의료기기가 비록 이런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의료기기가 가진 이득이 더 위험보다 크다라고 제조업체가 입증을 하시면 이 의료기기는 더 이상의
그 리스크 컨트롤을 하실 필요 없이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규제 당국에서 그것을 보고 이걸 적합하다고 판단할지는 이제 그 규제 당국의 소관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보고서의 목차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표지부터 총 요약, 뭐 개론, 그리고 시험 계획 요약, 시험 계획과의 차이, 결과의 분석,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중요한 것이 이제 결과의 분석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수행 결과 중에 실패된 작업, 사용 오류의 근본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내가 만든 혹은 제조업체가 의뢰하신 이 의뢰된 의료기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분석을 해서 레포팅을 해드리는 게 이제 평가 보고서의 역할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인데 뒤에 사실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62366에 대한 설명이에요. 62366이라는 것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규격인데 이 규격은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에 좀 통용되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FDA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특히 의료용품 같은 경우 FDA 중에서 CDER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가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라는 부서인데 이 부서의 세 단계 하위 부서, 이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드메파라는 부서에서 의료용품들에 대한 사용 적합성을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이드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드메파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여기서는 국제규격 62366에서는 사용 오류라고 부르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메디케이션 에러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용 오류라는 말도 다들 쓰시고요. 메디케이션 에러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러면 62366은 FDA에서 아예 안 보느냐? 안 보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다른 규격을 사용합니다. FDA에서 만든 다른 규격인데요. 그 규격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드래프트 버전으로 지금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는 이 드래프트는 규격이 아니라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조업체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추천하는 그런 문서이고요. FDA가 규제하고 있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62366의 역할을 하는 FDA 문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FDA가 강조하는 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의료용품이어도 의도된 사용자가 중요하다. 다양한 사용자군을 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태스크를 고려할 것을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리티컬 태스크란 이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반드시 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기 교육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봐라. 그리고 기기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기기만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닌 것을 명심하고 사용자 매뉴얼이나 라벨이나 박스들도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것을 명심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용 관련 작업들의 잠재적인 위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366에서 총괄평가라고 부르는 이 평가를 FDA에서는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밸리데이션에는 최종 제품을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강조와 더불어서 제조업체들 너네 헷갈려 하는 거 안다. 이 사용 적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또 수행하기 힘든 작업인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제출을 해라. 그러면 FDA에서는 60일 안에 리뷰를 해주겠다. 이런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여러 업체들께서 뭐 유럽 CE 인증이나 국내 인증이나 FDA 인증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는 모든 의료기기는 기기의 사용 적합성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활동은 국제규격 IC 62366-1을 봄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올바른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활동을 위해서 의료기기의 환경 그리고 사용자 정상 사용, 사용 오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좀 파악하는 게 제조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의료기기 소재 부품 분야에서 생소하지만 적용되어야 하는 사용 적합성 테스트에 대해 상세하게 강연해 주신 최준희 선임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사업단의 임상 컨설팅 지원에서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 평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우리 기업에 해당 평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업체에서는 참여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질문을 확인해봤는데 아직 질문이 안 들어와서요. 네. 이 외에 이후에도 강의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생체재료개발센터 이메일 cnucro@naver.com으로 문의 주시면 추후에라도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 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세미나는 5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료기기 국제규격의 법규 변화 및 위험관리 최신 규격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최신 규격인 ISO 14971 2019판에 대해서 변경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 내용입니다. 다음 온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